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2강, AI를 위한 수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수학이고요. 주로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하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론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대수에서 스칼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을 이제 얘기할 때는요, 0차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 하나는 우리 많이 사용하는 숫자들은 이진수,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 이렇게 있죠. 무리수를 포함해서 실수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칼라가 되겠고요. 복소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벡터 양이기 때문에 스칼라라고 보통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기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탈릭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를 이용해서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A, N, X 이런 식으로 기울임꼴의 소문자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실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 스칼라들을 어떤 한쪽 방향으로 쭉 모아놓은 어떤 집합 형태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x1이라고 하는 스칼라, x2라고 하는 스칼라, 그리고 xn까지의 이 스칼라들을 n개를 쭉 세로 방향으로 모아놨죠. 그래서 요거를 컬럼 벡터라고 부르고요. 스칼라랑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를 쓰면서 볼드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디폴트로 보통 이제 그 세로 방향에 해당하는 컬럼 벡터를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나열된 벡터는 로우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방향 한쪽 방향만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표기법은 볼드체를 사용하고요. 소문자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탈릭체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n개 데이터 스칼라를 모아놨기 때문에 리얼 성분에 n개가 있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이 데이터들을 2차원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아까처럼 세로 방향이나 가로 방향으로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가로 세로 방향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two dimensional array of numbers가 되겠죠. 그래서 매트릭스는 또 벡터랑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볼드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원소들을 구분을 할 때요. 가로 방향도 있고 세로 방향도 있잖아요. 세로 방향은 뭐 줄이 다르니까 구분이 되는데 가로 방향은 이걸 너무 붙여 쓰게 되면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를 충분히 줘서 이 매트릭스를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할 때 가로 방향을 구분할 때 컴마 같은 거는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공백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요 각각의 그 엘리먼트들을 지칭을 할 때는 요 세로 방향의 인덱스하고 가로 방향의 인덱스, 요 순서대로 인덱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I, J 이렇게 부르는데 I, J라고 하는 건 I번째 행의 J번째 열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세로 방향을 먼저 카운팅하는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I하고 J 사이에 컴마를 붙이셔서 쓰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냥 IJ인 경우에는 쉽게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딥러닝을 하다 보면은 요 I가 여러 개들이 곱해진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구분이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컴마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차원을 얘기할 때는 n by n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죠. 반드시 세로 쪽을 먼저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표기법을 말씀을 드렸고 쉐입에 대한 노테이션은 n by n. 요 r은 여기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이 실수란 뜻이고요. 이게 n by n개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스칼라는 소문자 기울임꼴, 그 다음에 벡터는 소문자 볼드체, 그 다음에 행렬은 대문자 볼드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권장되는 표기법이고요. 꼭 이렇게 볼드체를 꼭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쓰는 것이 좀 더 명확하죠.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분명히 이게 행렬이고 벡터인 경우에는 그냥 뭐 볼드체 없이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썼다가 안 썼다가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 좀 곤란하겠죠. 그럼 헷갈리니까 잘 일관성 있게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차원, 2차원까지 1차원, 2차원, 0차원, 1차원, 2차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3차원 이상으로 데이터를 모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별한 이름이 있지는 않고 그냥 텐서라고 불러요. 여기 텐서. 텐서라고 하는 거는 n차원의 그냥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n-dimensional array of numbers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는 텐서의 스페셜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기법은 이제 사실 쓸만한 표기는 다 썼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렬하고 똑같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대신 이 차원을 명시할 때는 이렇게 K차원이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텐서들을 사실 많이 모아놓은 형태의 데이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텐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위가 돼서 그 텐서들을 여러 개를 모아놓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모아놓게 되면 보통 그것이 집합이나 데이터셋 또는 어떤 확률 공간이나 잠재 공간으로부터 그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텐서들이 존재하는 어떠한 큰 공간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런 공간을 얘기할 때는 이런 거를 씁니다. 캘리그래픽체를 써요. 캘리그래픽 볼드는 뭐 잘 안 쓰고 그냥 캘리그래픽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D를 이렇게 흘겨 쓰는 이런 모습 많이 관찰하실 거고 그다음에 확률 분포에서 노멀 분포도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왼쪽처럼 유니폼 분포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그 관습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연산들을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연산이 있는데요. 트랜스포즈는 뭐냐면은 이 n by n 매트릭스를 표기법부터 보면 n by n 매트릭스 A를 트랜스포즈 해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T 부를 붙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떤 연산이냐 하면은 컬럼하고 로우를 서로 스위치하는 거예요. 스와핑 해주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뭐 포멀하게 표현하면은 IJ가 A를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트랜스포즈 한 거의 IJ는 원래 행렬의 JI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IJ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3by 2 행렬이 있어요. 이걸 트랜스포즈 해라라고 하면은 2by 3 행렬이 되겠죠. 2by 3 행렬이 되고 이쪽 첫 번째 컬럼이 첫 번째 로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컬럼이 두 번째 로우가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벡터의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플하죠. 컬럼 벡터는 로우 벡터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컴마를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컴마를 써서 구분하기도 해요. 그게 명시적으로 좀 로우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잘 들어오니까 그런 기호도 쓰는데 특히 이제 문장상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돼요. 수식상에서는 그렇게 잘 표현 안 하고 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즈의 프로퍼티는 트랜스포즈한 거를 다시 트랜스포즈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뭐 당연하겠죠. 트랜스포즈했다 다시 돌리면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더한 거에 대한 트랜스포즈는 각각의 트랜스포즈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요. 대신 곱한 거에 대한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역행렬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되듯이 행렬은 곱이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다른 건 아시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스페셜한 벡터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벡터, 원 벡터, 그다음에 유닛 벡터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제로 벡터는 그냥 0을 쭉 모아놓은 벡터가 제로 벡터예요. 굵은 글씨로 0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개수가 D개였다라고 하면은 차원을 좀 명시해주기 위해서 0하고 아래다가 D를 표시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 생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차원을 꼭 명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 벡터인 경우는 1만 모아놓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표기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0벡터나 1벡터는 이제 이렇게 쓰면 편한데 0행렬이나 1행렬도 있을 수 있잖아요. 0만으로 이루어진 행렬도 있고 스칼라 값을 1만 쫙 가지고 있는 행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표기법이 이 아라비아 숫자는 대문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똑같이 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거 구분하기 위해서 0 하고요. 행렬 같으면 D by 뭐 K, D by M 이런 식으로 곱하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행렬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단위 벡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 원핫 벡터죠. 원핫 벡터라고 하는 거는 1이 한 군데만 존재하고요. 나머지 파트가 전부 0인, 나머지 그 엘리먼트들이 전부 0인 벡터가 원핫 벡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00, 010, 001 이런 것들은 1이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0이죠. 이게 n차원이 되더라도 1이 딱 한 군데만 있고 n-1개는 전부 0인 벡터가 원핫 벡터예요. 그런 벡터들을 싹 모아놓은 거를 요거를 유닛 벡터라고 합니다. 유닛 벡터들은 이따 뒤에 내적을 보실 텐데 두 개를 내적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값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0이 나온다는 뜻은 서로 직교한다는 뜻이고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이 벡터가 A가 이제 n차원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n개의 스칼라 값을 모아놓은 A 벡터가 유닛 벡터,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유닛 벡터들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A를 A1에 E1이라고 하는 벡터. E1은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이렇게. 그 다음에 E2는 요거 두 번째 게 1이고 나머지는 0인 원합 벡터. 그 다음에 EN은 마지막 거가 1이고 나머지가 0인 벡터. 네. 이런 벡터들의 합으로다가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시죠? A1은 여기만 곱해지고요. 나머지는 전부 0이고요. A2는 두 번째 곱해지고 0이니까 요거 다 합치면 원래 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그러니까 그 유닛 벡터를 이용해서 이걸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는. 자,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프로덕이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이너가 내 안쪽이니까 내고요. 곱이니까 적이죠. 내적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너 프로덕트라는 표현도 쓰지만 닷 프로덕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동일한 뜻입니다. 정의는 그 벡터 A하고요. 벡터 B가 있을 때 n차원 벡터입니다. 둘 다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되고요. 이너 프로덕을 하라는 얘기는 요 A1과 B1을 곱하고 A2와 B2를 곱하고 AN과 BN을 곱해서 다 더해주는 이런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을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 벡터 앞에 벡터를 하나 뒤집습니다. 트랜스포즈를 해요. 그렇게 해서 B랑 곱해주게 되면 이런 연산이 수행이 되죠. 여기 제가 예를 하나 보여놨는데요. 둘 다 컬럼 벡터입니다. 132, 102. 요거를 트랜스포즈해서 곱하게 되면 이건 내적이고요. 내적은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132가 되고요. 이건 그대로 있죠. 그러면 실제로 연산을 수행할 때는 1 곱하기 1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0 두 번째 게 여기 들어가죠. 2 곱하기 2 한 개 여기 세 번째로 들어가죠. 요것들을 다 더해줘요. 이렇게 싹 더해주게 되면 5가 나오잖아요.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산을 수행하는 게 내적이고 아마 고등학교 때는 다 배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복습하는 기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실 거는 두 벡터 차원이 같은 벡터를 이너 프로덕을 할 수가 있고 이너 프로덕을 선형대수학적으로 연산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B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표기법은 지금 보셨던 그냥 이 식 자체로 그냥 써도 괜찮은데 새로운 기호들을 약속해서 써요. 보통의 경우엔 이건 조금 뭐 불편하잖아요. 트랜스포즈 B 하는 거. 그래서 A B 그래서 이게 닷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점으로 표시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내적해라라는 뜻이고 아마 고등학교 때 이런 표기법을 배우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에서 많이 쓰는 표기법은 이런 표기법이에요. 여기 앵글 브래킷을 치고 나서 중간에 A, B를 넣어줍니다. 이게 바로 내적 연산의 기호예요.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것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다 사용 가능한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기법도 간혹 거의 나오진 않는데 이런 거는 있는데 이건 잘 쓰지 않으니까 이건 뭐 권장드리지 않는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헷갈리죠?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마치 그 좌표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순서쌍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으니까 위에 세 개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인데요. 행렬의 좀 특별한 행렬들을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대각 행렬인데요. 대각 행렬은 반드시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정의가 됩니다. 스퀘어 매트릭스는 정방 행렬.
세로 쪽의 그 엔트리 개수하고요. 가로 쪽의 엔트리 개수가 같은 행렬을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대각 성분만 갖고 있고요. 대각 성분이 아닌 성분들은 전부 0인 이러한 행렬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 여기 대각선은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그리는 대각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각선 방향으로만 어떤 값들이 0이 아닌 값들이 존재하고, 여기 나머지 엘리먼트들은 전부 0인 행렬, 요거를 대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다이아고널 엔트리만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대각 행렬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n차원 행렬인 경우에 그냥 다이어그하고 a1 여기 실제 값을 써주면 되겠죠. an까지 이렇게 써주게 되면 명확하게 이거는 행렬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상에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이아고널 2, 3, 7 하게 되면 순서대로 2, 3, 7 써주고 나머지 0 채워주면 됩니다. 당연히 개수가 3개니까 3차원 행렬이 되는 거죠. 3x2, 3 행렬. 그 다음에 대각 행렬 중에서 대각 성분들이 전부 1인 행렬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i라고 표현을 하고 개수를 같이 표시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보통 이제 i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뭐냐면 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대각선을 그리게 되면 오른쪽하고 아래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오른쪽 위하고 왼쪽 아래가 남을 텐데 그 한쪽이 0인 거예요. 그 한쪽만 0인 행렬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i가 j보다 작은 영역에서 전부 다 0인 이런 행렬이 되겠고요. 그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요 그림 장에서 여기만 0이잖아요. 그건 이제 아래만 존재하니까 요게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쪽이 3개가 0이니까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속성을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좀 재밌는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삼각 행렬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뒤에서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 2개를 살펴봤는데, 이제 행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벡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산 중에 대표적인 게 이너 프로덕이 있었잖아요. 네. 다른 연산도 있는데, 크로스 프로덕도 있는데, 그거는 그 딥러닝에선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너 프로덕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행렬에서는 2가지 곱셈 연산이 많이 수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표준 행렬 곱 연산이에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래서 이 정의는 뭐냐면 행렬 A가 있죠. A의 차원은 m by p입니다. 그리고 B가 있는데요. 다른 행렬. 이 행렬은 p by n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 2개를 곱할 때요. 곱해서 새로운 행렬이 얻어지게 되는데, 요 곱셈이 가능하려면 요 첫 번째 거의 뒤쪽하고요. 두 번째 곱해지는 거의 앞부분. 그러니까 서로 이어지는 부분이 서로 차원이 매칭이 돼야지 연산이 가능합니다. 연산에서 나온 그 C 매트릭스의 그 성분의 엘리먼트의 그 값들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IK 하고요. B의 KJ를 곱한 것들을 다 합친 거. 사실은 이게 내적인데 결국은 이렇게 한 것들이 값이 CIJ가 나오게 됩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얘를. 요 기호를 쓰실 때요. 여기 표준 행렬 곱 연산은 여기 그냥 붙였어요. 숫자를 A하고 B를. 여기다 곱하기나 점 찍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 쓰는 게 표준 표기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곱하기 한다고 해가지고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곱셈 연산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곱하기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굳이 안 하고 붙여 쓰는 것이 표준 표기법이니까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넘파이에서는 이 맷뮬이라고 하는 맷멀이라고 하는 그 메소드로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는 표준 행렬 곱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호출한 겁니다. 자, 그럼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 A가 주어져 있죠. m by p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이 있습니다. p by n 행렬. A하고 B를 곱해라 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차원이 맞아야 됩니다.
안의 차원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오는 결과는 밖의 것만 나와요. m by n 행렬. 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모습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행렬에 쓰이는 이 첫 번째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그랬냐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 연산은 뭐냐면 내적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거 곱하기 이거의 첫 번째 거죠. 하고 더하기 여기 곱하기 요거, 또 더하기 여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연산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값이 여기 쓰이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은 이거는 유지가 되고 이쪽이 두 번째 열이죠. 열하고 이제 수행을 하면 요게 값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으로 가서 요렇게 한 게 여기 쓰이고 이런 식으로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행렬의 값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곱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element wise product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담하드 product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정의는 뭐냐면 두 행렬이 있는데 두 행렬의 차원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거는 안에 거의 랭크가 맞으면 됐는데 지금은 두 행렬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A하고 B가 있을 때 A하고 B의 차원이 같고요. 요거를 곱해서 C라는 행렬을 이제 얻어내는데 곱기호가 아까는 붙여 쓰는 기호를 썼는데 아담하드 프로덕은 요게 그 다른 연산이기 때문에 다른 기호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연산은 여기 서클 닷을 좀 많이 쓰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요 그냥 그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요것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기호가 조금 더 유행하는 기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기호를 써주시면 되고 그 연산 결과는 그냥 해당 위치에 있는 거 IJ 같잖아요. 같은 거끼리 곱해서 C의 IJ로 해주면 돼요. 연산은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그냥 곱해가지고 그거를 결과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넘파이에서는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는 머리였고요. 이거 다르죠. 그래서 이걸 혼용해서 잘못 부르면은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연산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A가 이렇게 M by P 행렬이고요. B도 M by P 행렬이에요. 아담하드 프로덕을 해라 라고 하면은 똑같이 C가 나올 텐데 M by P 행렬이 나올 거고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그냥 곱해가지고 결과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 끝에 거는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왼쪽 끝에 있는 요 끝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연산이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연산 벡터 그러니까 행렬에 대해서는 표준 행렬 곱이 있고 아담하드 프로덕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연산이 두 개가 다 신경망에서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 나왔던 표준 행렬 곱 연산은 정말 신경망의 매 층마다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담하드 프로덕트도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간혹가다 사용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 수학에 없는 연산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드캐스팅입니다. 브로드캐스팅은 여기 의미를 잘 내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확장을 해주는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렬이나 벡터 연산을 하다 보면은 또는 행렬하고 벡터를 같이 혼합해서 연산을 하다 보면은 차원이 매칭이 안 되면은 연산이 수행이 안 되겠죠. 제가 아까 쉐입 룰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유도 차원이 매치가 돼야지 반드시 곱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합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차원을 매칭을 이렇게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확장해서 매칭을 해주도록 해주는 기능이 수치 해석 라이브러리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그 개발하는 사람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확장해주는 개념이에요. 선형대 수학에는 없는 거고 연산 확장해주는 규칙이 좀 있습니다. 요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W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여기 지금 2x3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컬럼 벡터가 있으면은 두 개를 더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은 행렬하고 벡터의 덧셈은 정의가 되지 않죠. 선형대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연산이잖아요. 차원이 맞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걸 연산을 하려면 이쪽 벡터를 2x3으로 확장해서 매트릭스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선형대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이 아래처럼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x를 곱하기 1. 1은 지금 111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예. 그럼 1벡터, 1 로우 벡터랑 이렇게 x랑 곱하게 되면 보시면 행렬 곱이니까 2x1하고 1x3하고 곱하면 뭐가 나오죠? 2x3이 나오잖아요. 2x3 행렬. 요걸 해야지 2x3 행렬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W랑 더해줘야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연산, 이거라고 했을 때 이 연산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수치 해석 라이브러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써도 알아서 이렇게 확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쫙쫙쫙 세 줄을 만들어서 연산을 해줘요. 그리고 원하는 연산을.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팅입니다. 편리하죠, 사실은.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맞춰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논문 쓰시거나 뭐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확장을 했는지를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명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식을 그냥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주시던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명쾌한 방법이니까 좀 주의해서 하시면 좋겠고, 너무 남발해서 막 쓰다 보면은 자기도 헷갈려요. 뭐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 규칙이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지는 않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죠. 너무 남발하진 마시고 그냥 필요한 경우에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산은 이제 벡터 컨캣입니다. 이건 두 벡터를 이어붙이는 연산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m차원 벡터 A가 있고 n차원 벡터 B가 있다고 했을 때 m차원, n차원 두 개를 이어 붙이고 싶어요. 우리 뉴럴넷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연산이죠. 붙이고 싶어서 새로운 행렬을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데 이게 두 차원이 합쳐진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라이브러리 상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라이브러리 상에서는 그냥 막 붙여주는 연산은 그냥 수행하면 되는데 이게 선형대수에는 없는 연산입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게 리니어한 연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형대수학에는 없는 연산이고 이 연산을 이제 기호로는 표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표시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A하고 세미콜론을 하고 B를 하고요.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기호를 쓰는데 사실은 이 기호가 선형대수학에 없는 기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호는 좀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이거는 멜랩에서 보면은 요 두 거를 붙일 때, 두 벡터를 붙일 때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냥 그 기호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요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명시적으로 컨캣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내가 불러서 A하고 B를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둘 다 널리 사용이 되는데 오른쪽 게 조금 더 수학적인 기호 같죠. 그래서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요, 어파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선 리니어 펑션, 어파인 펑션은 뭘까요? 리니어 펑션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어파인 펑션은 원점이 아니고요, y 절편을 통과하는 어떤 의미의 직선을 보통 이제 어파인 펑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비슷해요, 이것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게 이제 x가 입력이고요, y가 출력이 되겠죠. 보통 이제 x를 y로 변환을 한 거니까요. 그럼 x 벡터가 y 벡터로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하면은 변환을 시켜주는 행렬이 있어요, w. 이 w를 그냥 곱해준 겁니다. w를 통해서 x를 변환해서 wx가 y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값을 좀 보여드리면 w는 행렬이기 때문에 x가 지금 벡터의 모습이 3차원 벡터잖아요. 그러면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색하는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요 세로 쪽에 죄송합니다. 로우의 개수는 뭐 제한이 없죠. 그래서 y의 모습은 이 로우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뭐 일단 편의상 그냥 3x3 행렬을 썼다고 치면 요 y1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w11에다 x1 곱하고 w12가 x2랑 곱해지고 w13가 x3랑 곱해진 게 다 더해진 게 y1이잖아요. y2, y3도 뭐 비슷하게 계산하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y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시킨 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선형 변환, 보통 이렇게 부르죠. 자, 선형 변환을 하면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냐면
자, x1, x2, x3가 이제 뭐 편의상 그냥 여기 요 위치에 있었다고 칠게요. 여기 x2는 여기죠. 여기 y2는 여기 x3는 여기. 그러면 이제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육면체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y가 바뀌겠죠. 값이 뭐 이런 것들이 막 곱해졌으니까 막 바뀌는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원점이 유지가 되죠. 0, 0, 0이었던 거는 0, 0, 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점이 고정이 된 채로 이렇게 막 변환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면체가 만들어질 텐데 찌그러진 육면체가 만들어지겠죠. 주의할 점은 원점이 항상 고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뭐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원점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전단, 시어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전단이 될 수도 있고, 리플렉션이 될 수도 있고요. 반사. 이런 기하학적인 변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이렇게 막 기하학적인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대신 원점이 고정이 된다라는 거고, 요게 부피가 지금 계산하면 좀 111이었으면 이제 부피도 1이잖아요. 1이었던 부피가 바뀌죠, 부피가 이렇게. 그래서 부피 변화량을 보통 이제 디터미넌트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점을 바꾸지 못하는 굉장히 큰 제약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게 어파인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선형 변환을 하는데 더하기 C라고 하는 벡터, 이게 보이시죠? 덧셈을 해야 되니까 3차원이 돼야 차원 맞아야 되겠죠. C라고 하는 새로운 벡터를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얘네들이 결국은 C 위치로, C1, C2, C3 위치로 원점이 뭐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표현력이 향상이 됩니다. 변환을 했을 때 다양한 모습으로 막 다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파인 트랜스폼이 이제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겠고요. 리니어 트랜스폼은 어파인 트랜스폼의 뭐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죠. 네, 여기 어파인 트랜스폼인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요 더하기를 행렬 안에 집어넣어서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행렬의 차원이 이렇게 3x3이 아니라 4x4로 늘어나게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결국은 위의 식이랑 똑같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다루기는 편리하겠죠. 이건 행렬 한 번에 만들어서 그냥 곱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병렬 처리할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데서는 이런 형태로 반환해서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두 개의 연산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고요. 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프로젝션은 뭐냐면 리니어 트랜스폼의 아주 스페셜한 경우인데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저차원 서브스페이스로 매핑을 시키는 이러한 연산이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는 선형 변환 중에서 다양한 변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프로젝션은 뭐 여기 이제 설명인데 선형 변환입니다. 똑같은 식이잖아요. W 매트릭스에다 X를 곱했는데 W 매트릭스의 차원은 뭐 K by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Y는 몇 차원이 될까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행렬이 K by D죠. 그리고 X는 D 차원이에요. 당연히 차원이 맞아야지 선형 변환이 일어나니까. D 차원이 지금 칸으로 따지면 지금 8칸이라고 칠게요. 8칸 그려놨잖아요. 제가. 이 8차원 벡터가요. 이 연산을 하게 되면 몇 차원 벡터가 되죠? K 차원. 즉 4차원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입력이 8차원이 4차원으로 줄어들어요. 요게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사형이라고 하는지 투형이라고 하는지 한국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하게 되면 사형이라고 하는 게 뭐죠? 빗변으로 이렇게 있던 거를 어떻게 보면 그 평면으로 이렇게 다 줄여 놓은 형태가 프로젝션이잖아요. 그래서 차원을 줄여주는 저차원 공간으로 매핑을 해주는 이러한 연산이 프로젝션입니다. 뭐 수학적으로 뭐 P제곱이 P랑 같아야 되고 이런 정의들이 있는데 뭐 일단 그런 거는 생략을 하고요. 개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뉴럴넷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요거는 신경망에서는 이렇게 직접 계산할 일은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뭐 그래프 뉴럴넷 정도에서 나오는데 이번 학기에는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계학습에서는 많이 보셨겠지만 뉴럴넷에서는 사실은 참 보기 힘든 뭐 연산인데 그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선형 변환을 했더니
x를 이제 선형 변환을 해요. 선형 변환이잖아요, 요식이.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 y가 나오죠. 근데 그 변환된 결과 값이 입력을 스칼라배, 요건 스칼라예요, 람다는. 스칼라배 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변환을 시켰는데 내가 주어진 입력이 그대로 그냥 있고 그게 몇 배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이러한 결과로 나오는 게 그런 결과가 우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그때 그 x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스칼라배 된 스칼라 값이 아이겐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w는 주어져 있는 행렬이기 때문에 그 행렬에 대한 아이겐 밸류가 잘 찾으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겐 밸류가 일단 벡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행렬에 대해서 그걸 찾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x 벡터입니다. x 벡터를 변환을 시켰어요. w를 곱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엉뚱한 대로 막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기 그 방향을 유지한 채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요런 그 x가 아이겐 벡터고요. 그때 람다 값이 커진 그 스칼라 값이 아이겐 밸류가 된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방 행렬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차원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은 제가 뭐 선형대수를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냥 방법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법 말씀드리면 먼저 아이겐 밸류를 먼저 찾아요. 아이겐 밸류를 찾는 방법은 요 식 있잖아요. 위의 식. 요 위의 식의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면 는 여기가 I 매트릭스가 0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0 행렬이 되는데 그래서 넘긴 다음에 x로 묶어지잖아요. 그러면 w 빼기 람다에 스칼라니까 i가 필요하죠. i를 곱해준 요 놈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주고 디터미넌트는 스칼라거든요.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해주는 요 식을 풀게 되면 람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방법만 일단은 뭐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는 요 람다를 찾았으면 그 찾은 람다를 넣어줘요. 그리고 아까 제가 x는 그 묶어놓은 상태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x까지 붙여진 상태로 이게 0 행렬이 되는 그냥 그 식이죠. 위의 식. 위의 식이 0 행렬이 되는 걸 널 스페이스, 이거의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널 스페이스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얘도 만들어 놨으니까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을 때 4, 1, 2, 3이 있을 때 아이겐 밸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요 식을 써주게 되면 행렬에다가 람다 i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요. 써주면 되고요. 두 개를 실제로 연산을 해주게 되면 이런 행렬이 나오죠.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AD-BC죠.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해주게 되면 곱한 거에서 빼기 2 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람다를 인수분해해서 찾아주게 되면 2하고 5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이겐 밸류 찾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는 이 찾은 람다를 넣어서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 그대로 람다 1 집어넣어서 요거 세워주면 이렇게 되고요. x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 풀면은 되고요. 또 두 번째 람다 2 집어넣고 똑같은 식 만들어서 풀면 돼요. 그러면 나옵니다. x1하고 x2가. 요게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또 동일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모르셔도 우리 이번 학기 수업을 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노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음은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보통 길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것 같고 제가 한국어판을 여기서 봤는데 노름이라고 그냥 뭐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노음 또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를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x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벡터는 지금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묶음 데이터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스칼라량을 하나 정의를 하고 싶어요. 벡터에 대해서 스칼라량을. 그때 가장 널리 쓰이는 게 길이입니다. 길이. 길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벡터가 이제 n벡터라고 했을 때요.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벡터라고 했을 때 유클리디안 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벡터의 그 원소들을 각각을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줘요. 그리고 제곱을 하면 값이 커지니까 그 값을 좀 보정해주는 차원에서 스퀘어 루트를 씌워줘요. 그러면 요게 바로 벡터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이거는 지금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지만 시그마를 이용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동일한 걸 서로 지금 곱하는 거니까 x에 트랜스포즈하고 x를 곱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동일한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투놈은. 그리고 기호로 쓸 때는 이거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투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투놈이기 때문에 이제 표기를 해주는데 절대값으로 길이니까 뭐 절대값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벡터니까 절대값은 좀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스칼라에서 쓰는 거지. 그래서 두 줄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두 줄, 오른쪽에 두 줄을 그어주고 이게 투놈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자를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이건 생략 가능합니다. 투놈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봐두세요. 요거를 기하학적인 거리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투놈 또는 L2놈 뭐 L2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다양한 기호를 써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투놈은 이렇게 됩니다. 이는 생략할 수 있고 길이니까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3 벡터 3,4가 있다고 칠게요. 컴마를 썼죠, 제가. 3, 4가 있다고 썼을 때, 요거에 대한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게 2차원 벡터니까요. 우리가 평면상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3차원 벡터는 공간상에 그릴 수가 있듯이. 그래서 2차원 벡터니까 평면상에 그리게 되면, 3, 4 벡터 여기 찍힐 거예요. 이거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3하고 4를 갖고 있는 벡터인데,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고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가 돼요. 벡터의 길이가. 그래서 5가 나오게 됩니다. 기하학적인 실제적인 거리죠. 근데 이제 뒤에서 보실 원놈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를 어떻게 되냐면 제곱을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절대값을 씌워요.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 더하기 땡땡땡 계속 더한 다음에 xn의 절대값을 하고 루트 씌워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절대값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놈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3 더하기 4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부릅니다. 뉴욕의 맨하탄은 길이 바둑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놈 같은 경우는 투놈보다는 큰 값이 나오겠죠. 잘해야 같은 값이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놈의 어떤 그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원놈이건 투놈이건 피놈이건 똑같이 성립하는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두 벡터가 있을 때 x하고 y가 있을 때요. n차원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건 스칼라 베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스칼라 값을 곱한 벡터에 대한 길이 투놈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원래 벡터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스칼라를 그냥 곱해주면 돼요. 뭐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그 삼각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성립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벡터 x하고 y를 더한 거에 대한 길이는 각각의 길이를 계산해서 구한 다음에 그걸 합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거 절대값 때 성립하는 그 원칙이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렇게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양수겠죠.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계산하든지 절대값 씌우든지 하면 최소한 0 그거보다는 0이거나 그거보다는 크겠죠. 양수고요. 이게 길이가 0이 나오는 경우는요. 0벡터. 여기 전부 다 여기가 0인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을 해요. 0이 나오려면 벡터 자체의 길이가 0이 나오려면은 이 벡터가 0벡터라는 게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방금 설명드렸던 놈은 유클리디안 놈이죠. 보시면은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클리디안 놈이었고요. 이거 말고 원놈도 있어요. 원놈은 각 원소들을 절대값을 씌워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 원놈이니까 여기 1 써줘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1을 안 쓰면 투놈이 돼요. 원 1이라고 반드시 기호를 붙여줘야 되고요. 이것도 명확하게 하려면 2를 써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원놈 투놈만 있냐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P제곱을 한 다음에 P분의 1승을 해주면 되겠지. 이걸 P놈이라고 합니다. P놈이라고 하고 P라고 써주면 돼요. 근데 요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P가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1보다 작은 지수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그러냐면 좀 이건 이제 그 유도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게 P가 1보다 작으면은 아까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 있었죠. 삼각 부등식. 그게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길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유클리디안 거리로 간 거보다는 각각으로 간 게 더 커져야 되는데 그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맥스놈도 있어요. 이 벡터의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취하는 놈입니다. 자, 그러면 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2차원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1, x2 두 개만 원소가 두 개인 벡터. 그럼 이 벡터는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좌표 평면에 표현하게 되면 하나는 x1 축에 있는 거고 하나는 x2 축에 있는 건데 자, 원놈이 1인 지점들을 한번 우리가 찍어 볼까요? 그럼 원놈이 1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두 개가 있을 때 뭐 이게 하나가 2이고 하나가 0이면 당연히 1이겠죠. 길이가.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어도 마찬가지죠. 절대값이 어차피 씌우니까 그런 지점 다 1이고 0이거나 1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너들 이런 곳에 해당이 되고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편의상 0.5, 0.5여도 두 개를 절대값 각각을 씌운 다음에 합쳐도 1이 나오잖아요. 0.5, 0.5 되는 지점, 또 0.1, 0.9 되는 지점 이런 지점을 다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름모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음수도 전부 양수가 되니까 똑같겠죠. 이런 마름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 1이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p놈인 경우에는 이게 점점 뚱뚱해져요. 숫자가 커질수록. 그래서 마름모가 원이 됐다가 더 뚱뚱한 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뚱뚱한 원이 되고, 극단적으로 맥스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가장 큰 숫자만 취한 거기 때문에 1만 따라가 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놈은 스칼라량이죠. 벡터에 대한 스칼라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렬에 대한 스칼라량도 똑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렬의 경우에는, 벡터의 경우에는 이게 길이로서의 의미를 갖죠. 왜냐면은 진짜로 물리적인 길이도 잴 수 있는 거고, 뭐 길이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행렬은 사실은 그냥 데이터를 양쪽 방향으로 모아놓은 거라서, 길이라는 개념이 좀 약해요. 근데 그래도 억지로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프로베니어스 놈이라고 해요. 프로베니어스 놈은 투놈이에요. 뭐, 그냥 편의상. 그래서, 각 행렬에 있는 각 요소들을 각각을 다 제곱을 해요, 이렇게. 다 제곱을 한 다음에 그냥 다 더해줘요. 그냥 싸그리 싹 더한 다음에 다 더했으니까, 제곱했으니까 루트 한번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베니어스 놈이고, 실제적으로는 투놈 계산하듯이 계산하면 되고, F는 역시 투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퍼티는 동일하게 성립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행렬에서는 사실은 요 프로베니어스 놈보다는 디터미넌트가 사실은 더 의미가 있죠. 근데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언제 썼나요? 고등학교 때. 역행렬 계산할 때, 그쵸? 예, 썼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역행렬을 이용해서 곱하거나 하는 경우는 뉴럴넷에서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역행렬을 써서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뭐, 한번 이제 등장을 할 텐데, 뭐,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때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디터미넌트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2x2
행렬이었고요. 이 계산 방법은 AD-BC였죠. 기호로는 뭐 디터미넌트 A 이렇게 써주면 되고, 또는 그냥 괄호 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절대값 기호 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런 기호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자, 2x2는 이런데, 3x3 행렬도 디터미넌트가 있죠. 이건 공학 수학 시간에 배우시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대각성분들의 곱을 한번 만들고요. 위에서도 있었잖아요. AD.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EI. 한번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쪽에 있는 파란색. 이쪽에 있는 게 곱해지고, 반드시 이 아래 쪽에 있는 요소. 대각을 중심으로 해서요. 삼각행렬 개념으로 봤을 때 대각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요소들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요소들이 반드시 섞여서 곱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C, B가 있고요. 여기는 색깔이 지금 F가 파란색을 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보시면 되죠. F는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곱해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데 이게 삼각행렬이었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면은 뭐가 되죠? 이쪽이나 이쪽은 반드시 0이었을 테니까 이 뒷부분은 싹 0이 되겠죠. 대각행렬의 곱으로 그냥 심플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행렬 같은 경우에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대각성분들만 쫙 곱한 게 그냥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2차원, 3차원까지 했는데 n by n 행렬까지 확장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사인 함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시그마가 양수면은 1이 나오고요. 음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만 제공해 주는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네. 뭐 기억해 두실 거는 만약에 삼각행렬이었다라고 하면은 n by n 행렬도 그 대각 요소들만 n개 곱해주게 되면 그게 디터미넌트다.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디터미넌트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스칼라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원래 변환되기 전에 그 부피 또는 면적에서 변환이 된 후에 면적이나 부피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2x2 같은 경우에는 평행사변형의 면적, 그 다음에 3x3 행렬에서는 공간상의 좌표가 표현이 될 테니까 부피 변화량이 됩니다. 육면체의 부피 변화량이 돼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벡터가 있습니다. 뭐 E1이라고 하는 벡터, E2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요. 이 두 벡터를 리니어 트랜스폼을 리니어 트랜스폼을 한번 해볼게요.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E1이 A랑 곱해져서 곱해 보시면 1, 0을 집어넣고 곱하면은 AC가 나오죠. 그 다음에 BD가 나옵니다.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변환을 시키면 BD가 나오죠. 이건 너무 쉽게 보이죠. 그렇게 되면 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생긴 두 벡터가 이렇게 생긴 두 초록색 벡터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뭐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걸 이어서 만든 평행사변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사각형이 있었고요. 이게 이어지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텐데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AD-BC입니다. 뭐 계산에 의하면 AD-BC인데 이거는 디터미넌트랑 똑같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의미하는 게 바로 원래 면적은 1이었잖아요. 지금 1이 AD-BC로 바뀌었죠. 부피 변화량, 부피 변화 비율을 얘기해주는 이게 바로 디터미넌트고요. 이게 3x3 행렬이었으면은 부피가 되는 거고요. 면적이 되는 거죠. 2x2 행렬에서는 면적 됩니다. 그 디터미넌트의 프로퍼티는 삼각행렬인 경우에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성분의 곱.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소프트맥스 펑션,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소프트맥스 펑션인데 소프트맥스 펑션은 신경망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죠. 그래서 두 벡터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같은 차원의 벡터예요. 이게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게 되면 함수니까 이렇게 쓰고요.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과시키게 되면 출력이 y가 나오죠. y는 x랑 같은 차원으로 나와요. 벡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y 값들은 어떠한 값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YK는. 원래 x는 주어져 있는데 요 xi들이 전부 지수 함수로 바뀌어버렸죠. 지수로 이동한 걸 다 더해주고요. 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수가 나와요. y의 k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y들에 대해서 y1부터 yn까지 중에서 분모는 동일하겠죠. 분모가 뭐 x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분모는 동일한데 분자는 그 위치, x의 k의 위치에 있는 게 y의 k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합쳐볼까요? 합치면은 뭐 1이 되겠죠, 당연히. y1은 분모는 똑같은데 2의 x의 1이 될 테니까요. y2는 이 분모는 똑같고 2의 x의 2. y의 n은 x의 n이 될 테니까 다 더하면 1이죠. 그래서 확률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력 벡터가 나왔는데 그거를 확률처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확률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으로만 표현이 되겠죠. 근데 x값, 들어가는 값은 굉장히 큰 값이 들어가더라도 0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만 나오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보통 용도로 사용이 돼요. 최종적인 출력에서 확률 분포 형태로 출력을 하고 싶을 때도 소프트맥스 펑션을 쓰는데 뉴럴넷 중간층에서 얘를 좀 노멀라이징을 해주고 싶을 때도 써요. 그러니까 뉴럴넷은 큰 값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서 연산이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값들이 어떤 0 근처에 있는 값으로 모여져서 처리가 돼야지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 소프트맥스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입력이 이렇게 있을 때 출력이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게 되면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입력이 1, 2, 3, 4가 들어갔어요. 자, 요것 값들은 뭐 굉장히 크죠. 1, 2, 3, 4면 요거를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과시키게 되면 4개 4차원 벡터가 나오긴 나오는데 값들이 이렇게 0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이 착 돼서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은 여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최종 출력단을 얘기를 할게요. 로짓이라고 하면 로짓을 확률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확률 분포로.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적어놨어요. 1, 2, 3, 4가 여기 1, 2, 3, 4로 들어간 거고요. 첫 번째 엘리먼트니까 2의 1이 요거 들어간 거고요. 계산하면은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고 마지막 거는 여기 분모는 똑같고 2의 4제곱. 그래서 0.6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경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인데요. 확률도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확률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기는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만 그냥 초반에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우선 조건부 확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도 다 배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샘플 스페이스가 이제 전체 집합이에요. 오메가가 있을 때 이벤트 A가 발생할 확률인데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B라고 하는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A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 요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B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probability of A given B, 그래서 B가 조건으로 주어지고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요거는 우선 B가 발생을 일단 해야죠. 그래서 PB를 먼저 확률을 얻어내야 되고요. PB가 있고 나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현해요. 교집합으로.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집합 대신 이렇게 컴마로 표현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 같은 데 보면 다 컴마로 표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림을 제가 그려봤어요. 이런 그림 많이 그리죠. 전체 집합이 오메가고요. 이 중에서 A가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하는 뭐 표본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교집합이라고 하죠. A하고 B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러면 몇 가지 프로퍼티를 볼게요. PA라고 하는 거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뭐 구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굳이 그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probability of A 기분 전체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써놔 봤어요. 예, 전체 집합 중에 요거 해주게 되면은 전체 집합은 1이고요. 요거는 A하고 전체 집합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랑 똑같죠. 그래서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 얼마입니까? 얼마죠? 굉장히 낮은 확률이겠죠. 예, 저한테 물어보면 0.001%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멀쩡하니까요. 자, 그래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을 A라고 했을 때 PA는 뭐 0.0 얼마죠? 근데 PA 기분 B, B가 뭐냐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자가 진단 키트를 썼는데, 자, 코로나 걸렸을 확률 얼마입니까? 굉장히 높겠죠. 예. 뭐 90%, 80%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 PA가요. 조건부 확률인 경우랑 그냥 경우랑은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결합 확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아까 이미 나왔어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결합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건부 확률에서 이런 식을 봤었잖아요. PA 기분 B는 PB분의 PA 교집합 B.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양변에 PB를 곱해주게 되면 이런 식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합 확률을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먼저 B가 일어나고 PB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B가 일어난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개념상으로도 그냥 바로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아까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서도 유도가 되지만 개념상으로 유도가 되죠. 자, 그런데 이 교집합은 어떻죠?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래서 B 기분 A도 요거를 PA 교집합 B로 해도 되지만 B 교집합 A로 연계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이.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죠. 이거랑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B 교집합 A로 전개해주게 되면 P, B over 기분 A 곱하기 PA가 나오니까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같죠. 같아지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잘 봐두세요. 잘 봐두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계산하라 그러면은 일단 아침을 먹어야지 점심을 먹을 거 아니에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을 확률이니까. 그래서 아침을 먹을 확률, 그렇죠? 그거를 먼저 얻어내고요. 아침을 먹은 상태에서 점심을 먹을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걸 곱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털 프로바빌리티의 규칙, 전체 확률의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봐둬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결합 확률을 공부했었잖아요. 조건부 확률도 공부하고요.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PA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PA를 실제적으로 이제 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PA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아까 그 규칙에 따라서 보면은 PA 교집합 BI들 대신 이제 B들이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분할이 돼 있어야 돼요. 서로 겹치면 안 돼요. 이렇게 분할이 돼 있을 때 이런 조각들을 이렇게 싹싹 다 합쳐주게 되면 PA가 나오죠. 그렇죠? 그림상에서 봤을 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적인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었죠. 앞에서. 그렇죠? P A 기분 BI 그럼 BI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걸 바로 토탈 로우 오브 토탈 프로바빌리티라고 해요.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냥 PA를 쓰면 되지 않냐 하는데 PA를 모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을 샀어요. 그게 고장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휴대폰이 고장날 확률? 휴대폰이 고장날 확률은 너무 계산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휴대폰을 내가 무슨 브랜드의 휴대폰을 샀는지부터 시작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각 회사별로,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별로는 그런 통계 정보들을 갖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만든 휴대폰이 고장날 확률은 얼마, 그 다음에 뭐 애플이 고장날 확률은 얼마, 샤오미가 고장날 확률은 얼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휴대폰 벤더들을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해서 알고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날 확률은. 결국은 이 PB는 뭐죠? 내가 그 휴대폰을 살 확률이잖아요. 내가 애플을 살 확률, 무슨 삼성 걸 살 확률. 그것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대된 개념이 마지널 프로바빌리티입니다.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는 뭐냐면 주변 확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PA를 아까 제가 계산할 때 지금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거를 하는 게 바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토탈 프로바빌리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 식이. 그래서 이산적인 경우에는 이 모든 케이스들을 다 조사해서 그 B에 의한 요인을 싹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변수의 요인을 제거해주는 이런 방법이 마지널라이제이션이 됩니다.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에서 특정한 그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방법이 마지널 프로바빌리티가 되는 겁니다. 연속 분포에서는 적분 형태로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론인데 베이스 룰 또는 베이스 테어럼이라고 보통 부르죠. 베이스 룰은 뭐냐면은 아까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식 기억나시죠?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서로 같은 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변을 P, B로 나눠주게 되면 요 식이 나오죠. 요 식. 요거를 바로 베이스 룰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식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그럼 주로 언제 쓰느냐 하면은 PA하고 PB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칠게요. 다 알고 있는데 PA 기분 B나 또는 PA 기분 B나 B 기분 A를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다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걸 다 알고 있으면 이걸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런 경우에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모를 때 하나만 알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찾을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그 정도를 보시면 되고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 다 있는데 요 PA 기분 B를 보통 포스테리어라고 불러요. 사후 확률. 그다음에 요 B 기분 A를 likelihood라고 보통 부릅니다. likelihood고 여기 PA를 prior라고 불러요. 이름이 다 있죠. 그다음에 PB는 evidence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요 PB를 보통 이제 구하는 과정이 아까 제가 그 mutually exclusive하게 다 스플릿 한 다음에 교집합 찾아서 했잖아요.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는 거였잖아요.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PB를 어떻게 구했나요? 자,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 그렇죠? 그다음에 A가 아니고 B가 일어날 확률. 여기는 A하고 B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이름은 좀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잘 봐주세요. 일단은 눈여겨 봐주시고 보통 요 PB는 데이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왕왕 찾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데이터를 통해서 PA는 미리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너는 이런 확률부터 가자 하고 미리 프라이어 사전 지식이에요. 주어지고 그럼 이거 두 개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likelihood도 만약에 안다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놨는데,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제가 아까 코로나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했어요. 양성 반응이 나와요.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때 진짜로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기가 양성이 나온 거니까, 요게 probability인데 조건부 확률인데, 양성이 나온 거, 테스트가 1이 나오고 양성이 나왔고 실제로 병이 있는 거죠. 디지즈가 1인. 이런 확률을 구해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식으로 쓰게 되면.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면, 자, 과연 내가 코로나 키트 양성 나오는데 실제로 코로나 걸렸을 확률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진단 기기 같은 경우에는 통계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코로나 키트가, 진단 키트가 1이 나왔을 때 실제로 양성일 확률, 이걸 트루 파지티브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게 0.95, 95%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있는 사람에 따라 조사를 막 해봤어. 진단 키트를 가지고 해봤더니 95%를 맞추더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이 없는데 정상인 사람한테 코로나 진단 키트 검사를 했더니 테스트가 1이 나오는 건 틀린 거죠. 틀린 경우가 10%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진단 키트는.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키트가 0이고 병이 없는 사람한테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10%, 0.1이니까요. 이런 통계를 갖고 있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에 걸리는 그 사람을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전 국민 중에 코로나가 한 1% 정도 걸리더라 하는 건 통계가 있을 테니까 그런 통계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실제로 병이 있을 확률 얼마냐, 요거 이제 궁금했잖아요. 요거 계산하라고 하면은 아까 베이스 룰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예. T1, PT1이 분모로 가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뭐죠? 예. 요 두 개 순서가 바뀐 거죠. 예. 그 병이 있는데 양성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병이 있을 확률. 곱해주면 되잖아요. 아까 그 식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넣어주면 돼요. 그대로. 자, 요거 위에 거부터 볼게요. 요거는 지금 0.95라고 했으니까 0.95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1이라고 했으니까 0.1 써주면 되는데 아래가 문제죠. T가 1일 확률은 우리가 지금 아직은 몰라요. 우리가 D1이 1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전 슬라이드에서 요거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실제로 계산식으로 해서 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0.0875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8.75%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정도 통계 정보를 갖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진단기기를 가지고 내가 양성이 나왔지만 실제로 병이 있을 확률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는 이 분모를 줄여줘야 되죠.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분모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뭘 줄여야 되냐면은 이게 문제예요. 0.1이 너무 지금 큰 숫자예요. 그렇죠? 이게 작아지게 되면은 이게 작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기대값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죠. 확률에다가 별량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기대값입니다. 보통 많이 사용되는 이게 2, 3분포 연속 분포인데 보통 많이 예를 드는 게 로또를 샀을 때 1,000원어치 로또를 샀을 때 얼마를 기대할 수 있나요? 1,000원 곱하기 1등 될 확률 더하기니까요. 1,000원 곱하기 2등 될 확률 더하기 1,000원 곱하기 3등 될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6등까지 있나요? 꽝까지 하여튼 등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더해주면 되죠. 확률이 다 있으니까요. 확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산하면 돼요. 그럼 계산해보면 1,000원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500원 나옵니다. 그래서 로또는 많이 살수록 손해죠. 1,000만 원어치 사면 5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요. 확률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 베리언스는 이제 우리가 분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대값, 우리가 아까서 찾은 기대값이 있을 텐데요. 기대값과 별량과의 차이, 그러니까 평균, 기대값은 평균이니까 평균에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를 보는 거죠. 이게 X라고 하는 그 확률 변수가 기대값하고 굉장히 가까우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럼 분산이 0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평균이 있는데 값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 있어요. 평균은 근데 얼마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분산이 크겠죠. 이 차이들이 다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곱해서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그래서 분산이 0이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네, 그렇게 계산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분산의 스퀘어 루트 씌운 겁니다. 코베리언스는 아까 분산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자기 자신을 또 곱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번에는 코베리언스니까요. 두 개의 그 확률 변수가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거에 서로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X에 대한 그 차이, 편차, 그 다음에 하나는 Y에 대한 편차에 대해서 곱해서 기대값을 구한 게 바로 코베리언스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좀 필요한 경우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릴레이션은 이 코베리언스를 노멀라이즈 해준 거예요. 아까 코베리언스 구했는데 이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분산들의 곱의 스퀘어 루트로 나눠줬죠. 그럼 요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값은 전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만약에 0이었다라고 하면은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가 1에 굉장히 가까워지면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 값이 커지면 Y 값도 같이 커지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음수로 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가까워지게 되면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확률 쪽은 특히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